자, 새날만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 굿모닝 충청 조화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화준입니다. 지난 방송 때 사람들이 굉장히 반했던 건 뭐냐면은 뭔 데이터를 보지 않고도 막 착착착착착 나오는 게 야 정말 그 옛날 말이긴 한데 민원 기자란 말 알아요? 예, 민원 기자. 알겠습니다. 진짜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막 요소에서 나타나는 사람 민원 기자라 그러는데 나 조화준 기자가 그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다시 한번 모니터링했더니 와 진짜 이런 기자가 있었어 싶은. 예, 저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 또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게 예측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 기사를 쓰게 되면 잘못된 정보를 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틈나는 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 우리 조화준 기자는 굿모닝 충청의 후보래. 내가 지금 방송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조화준 기자는 굿모닝 충청의 기자분이시고요. 굿모닝 충청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켜본 언론사 중에서 가장 공정한 언론사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공정이지. 예, 맞습니다. 기계적 균형은 공정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한 게 이제 이 전국에서 격전지만 한번 분석해 보는 걸로. 근데 그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하려면 이전 지역구들 대부분 다 가져와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객전지라는 게 예를 들어서 객전지가 40곳이다 이러면 이제 양당이 20곳씩 갖는 게 아닙니다. 이게 1, 2% 차이로 혹은 진짜 0점 몇 % 차이로 다 싹쓸이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40대 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번에 총선에서 특징이 뭐냐면은 객전지라고 보이는 곳이 너무 많다는 거. 그리고 뭐랄까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그 근소하게 앞섰던 지역들은 이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이 여유롭게 앞섰던 지역이 지금 격전지로 돌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승패 예측을 좀 정말 하기가 힘들다.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를 격전지로 봐야 되고 또 어디가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가 이걸 좀 알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총선이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가까워지면 결국 격전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한 10% 이상 계속 차이가 나면 여기는 사실 저쪽이 포기하는 선거가 될 거고 오차 범위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 끝까지 안 놓치기 때문에 선거가 과열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지역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일단 격전지 첫 번째 서울 용산입니다. 어제도 엊그저께도 JTBC가 강태용 44, 권영세 39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권영세가 이기는 여론조사도 나왔었고 완전히 붙은 여론조사도 나왔었고 그 최근 나온 여론조사로는 지금 강태용 후보나 권영세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박빙입니다 지금. 예, 지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가 객전지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 여기가 890표 차로 당락이 갈렸는데요. 좀 강태웅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울 수 있는 게 정의당 정연욱 후보가 한 3% 정도를 갈라먹었어요. 그때 두 사람 득표율 차이는 0.66% 차이였고요. 890표 차. 그러니까 딱 대선 때랑 똑같죠. 그게 그 정의당 후보가 살짝 표를 갈라먹으면서 민주당 후보가 떨어지는. 그 이게 언론에서는 종부세 때문이다 했는데 종부세 뭐 영향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정의당 후보하고 표 분산이 좀 컸어요. 그랬죠 그때. 근데 지금 강태용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금 권영세 후보랑 굉장히 딱 붙었는데 아마 오늘 자료는 준비 안 돼 있는데요. 당선 가능성은 아직도 권영세가 당선될 거라고 보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권영세 의원이 사선 중진이다 보니까 체급 차이라는 게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죠 그게. 근데 이제 실제로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면 당선 가능성도 강태용 후보가 나중에 올라갈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기는 게 계속 나오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당선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상이라는 거죠. 그냥 이미지로 봤을 때. 이미지로 봤을 때. 자, 그다음에 강남을로 한번 가볼까요? 강남을. 강남을은 이제 강남구 중에서 그나마 좀 보수세가 약한 동네입니다. 이게 20대 총선 때 선거구가 조정이 되면서 원래 여기가 부촌인 대치동이 낑겨 있었거든요. 근데 대치동이 20대 총선부터 강남병으로 떨어져 나왔어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원동하고 수서동, 세곡동 그리고 개포동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동네인데 여기서 전현희 의원이 딱 한 번 당선된 적이 있었죠. 강남을에서. 예. 근데 그 뒤로는 이제 또 박진 의원한테 4몇 프로 차이로 4.5% 정도일 겁니다. 예. 아마 그 차이로 졌는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다시 또 지금 3%차 접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승부처는 그거죠. 개포동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가 이기려면 개포동에서 표차를 줄여야 돼요. 개포동이 원래 보수세가 굉장히 강한 동네이기 때문에 개포동에서 표차 줄이고 세곡동하고 일원 본동에서 표차를 넓혀야 돼요. 일원 이동하고. 그게. 이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또 주말에도 예. 서울을 도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예. 강청희 지금 의사협회 전 부회장님께서 예. 내가 강남을로 가겠어 했단 말이에요. 강남병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지잖아요. 사지. 박경민 나간데. 예. 근데 최대한 이런 곳에서 득표를 올려줘야 예. 비례대표 영향을 끼칠 거고 강남 현실로 보면 강남을 같은 경우는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예. 그러니까 강남에 가장 맞는 후보라고 본인이 자부하고 있어요. 예. 이제 강남을에서 이제 만약에 당선되면 참 좋은 거고 이게 그 최장 이제 근소한 차이까지 끌고 가면 강남 갑하고 병행에도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확실하게 강남구 3구 그 강남구가 지금 3개가 있는데 갑을 병 그 중에서 이제 그나마 민주당이 해볼 만한 곳은 강남을이라고 봅니다. 지금.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격전지 예. 송파갑. 야. 이 송파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방송 출연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원래 좀 보수적인 데입니다. 여기가 풍납동, 방이동 그리고 잠실 1, 2동 이쪽 동네가 다 그 송파갑에 속하거든요. 오륜동하고. 원래 이제 올림픽 선수촌하고 이런데 부촌 지역이기 때문에 보수세가 강한 지역인데 중요한 건 여기가 격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파갑은 괜찮아요. 예. 아니 송파 지금 갑병이 괜찮고 갑병이 괜찮고 예. 울도 지금 배현진과 송기호 변호사가 붙었는데 예. 송파는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에서 강남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느낌. 예, 객전지 그러니까 강남하고 서초는 원래 이제 보수 정당이 꽉 잡고 있는 데라고 보시면 이제 송파는 조금 약한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왜 그 송파 구청장이 민주당인 경우도 많았었고요. 예, 그 박성수 구청장이 또 특히 했었는데 이번에 박성수 구청장은 안 나왔고 경선에서 떨어졌죠. 송파 병 경선에서. 송파갑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때도 3% 차이로 당락이 갈렸어요. 그때 개표율 아마 60%까지인가 조재희 후보가 앞서고 있다가 그 막판에 이제 오륜동 쪽하고 개표가 이루어지면서 그 3% 차이로 뒤집어지면서 그쳤는데 희한하게 우리 대선 때도 서초 쪽 표가 까이면서 예.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송파 이쪽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표가 좀 느려요 여기가. 개표가 좀 느린 데다가 이번에 이기려면 이제 풍납동, 방이동에서 표차 벌리고 오륜동, 잠실동에서 이제 표차를 좁혀야 될 텐데 지난 그 조재희 후보가 졌던 이유가 잠실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실 1, 2동에서 지는 바람에. 맞아요. 그러니까 홈지 나간 사람들 우리가 홀대하면 안 돼. 예. 총선이나 대선 다 마찬가지예요. 예. 지더라도 이들이 선전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방이동을 박성수 후보가 전에 졌었거든요. 근데 방이동에서 이기고 그 잠실을 내줘버리는 바람에 그게 안타깝게 맞교환이 돼버렸어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아깝게 이제 3.2%인가 아마 그 차이로 졌을 겁니다. 예, 지금 이번에도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지금 그때 여론조사 꽃에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0.5% 차이였고 지금 이 인물 붙였을 때 6.3% 이것도 오차범위 내인데 이번에도 참 치열하게 될 것은 같은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이제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히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인데 과연 이번에는 민주당이 뒤집느냐? 그러니까 투표율이 관건일 수 있어요. 예, 뒤집느냐 아니면은 그 이번에도 한 끗 차이로 버티느냐? 그게
관건이죠. 알겠습니다. 성파 갑이었고요. 분당 갑으로 가겠습니다. 성남 분당 갑. 여기는 지금 여론조사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해요. 예, 저는 편의상 민주당 편이기 때문에 이기는 여론조사 가져왔습니다. 성남 이제 이게 분당 갑 같은 경우에는 판교 신도시 쪽이죠. 판교 신도시 쪽인데 원래라면 여기도 사실은 민주당이 엄두도 못 내는 지역구였는데 20대 총선 때 김병관 의원이 한번 당선됐었고 21대 때 졌을 때도 0.7% 차인가 졌어요. 근데 이제 재보궐선거 때는 이제 그때는 국민의힘 바람이 불었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좀 크게 이겼는데 보면은 참 이 말밖에 안 나옵니다. 이광재 의원이 보통 내기는 아니다. 그렇죠. 예, 승부사 기질이 있는 거죠. 지역구를 바꿨지 않습니까? 원래 강원도에서만 활동하다가 바뀐 지역구에서도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거 보면 진짜 보통 내기는 아니구나. 또 한편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좀 지역구 관리를 좀 소홀했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게 이분은 지역구 관리 잘할 것 같지는 않고요. 문제는 저기서 유호정 후보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광재 후보가 유호정 후보를 만나네 마네 이런 이야기까지 보도로 나오고 있어요. 붕 떠버린 개혁신당 표를 누가 잡느냐. 저게 좀 이제 승패를 좀 좌우할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지역구 성남 분당을 여기도 지금 김병우 후보가 이기기도 하지만 지는 여론조사 있어요. 분당을은 이제 원래 정치 지향상으로 보면 분당 갑보다 더 보수적인 데입니다. 여기가 원래 이제 분당 신도시 1기 지역이거든요. 순회동, 정자동 이쪽에. 노년 인구가 많아요. 은퇴한 자산가들. 진짜 보수적이겠네요. 은퇴한 자산가들이 많아서. 근데 여기는 총선은 참 묘해요, 이게. 그러니까 대선 지선 때는 분당을이 분당 갑보다 득표율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총선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 김병욱 의원 개인기로 이기는 겁니다. 그게. 김병욱 의원이 이제 지역구 관리를 세심하게 해왔고 또 이제 문제는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비토 여론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이게 그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가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인물론 굉장히 그 김병욱의 인물론이냐 이제 김은혜의 그 기본적인 보수 그 텃밭 정서 이걸로 이기느냐 뭐 이거 이 두 가지가 대결이 되겠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김은혜 같은 사람들 진정성 없는 거. 그 지역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옮긴 거잖아요. 옮긴 거죠. 분당 안철수 때문에 자기가 경기도지사 선거 나가면서 안철수 지역구에 갑에 있다가 안철수를 차마 치고 들어갈 수 없어서 이걸로 옮긴 거잖아요. 아유.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편으로는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분석은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김은혜 후보가 지금 이렇게 정치 지형상으로 유리한 지역구로 갔는데도 득표율이 밀리는 데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김민수 지역위원장 전 지역위원장 김민수 있잖아요. 대변인 그 사람 조직을 완전히 다 흡수를 못했어요. 엄청 싸웠거든요. 그때 경선 때. 그 치고 들어가면서 결국 박 터졌구만. 그렇게 해서 선거 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죠. 자기네 조직이 다 규합이 안 되는데 선거를 치르는 건 분명히 위험 요소죠. 이게. 더군다나 사실은 저게 친 윤석열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김은혜 심판 선거이기도 해요. 사실 알고 보면 미니 윤석열 심판 맞죠.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분당 을이었고요. 인천 동구미 지역을 가겠습니다. 여기는 실제로 여론조사가 저것 말고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여기 인천은 좀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후보 찍는다, 국민의힘 찍는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지난 총선 때도 171표 낙선을 했고 물론 거기에서는 이제 보수 후보의 그 표분산이 있긴 했습니다만 현재 여론조사로는 남영희 후보가 만약에 윤상현을 이기면 인천은 전석 가져온다 이런 정도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이게 좀 묘한 게 이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 소폭 앞서는 걸로 나온 이유가 뭘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171표 차이가 나긴 했는데 보수표가 갈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결국에 윤상현 의원이 4년 동안 안상수 후보를 찍었던 표를 흡수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네. 예. 저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 말고 예.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에 예. 윤상현은 새벽 4시에 지역구를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뭐 지역구를 잘 챙긴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표가 갈려도 171표 차이로 당선됐고 4선까지 했으니까 뭐 그것까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미추홀구 여기가 선거구 이름은 동구 미추홀구 을인데 여기 동구는 포함이 안 돼요. 미추홀구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구하고 미추홀이 인구 차이가 너무 나서 예.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미추홀구 자체도 인천 원도심권이기 때문에 남영희 후보가 여기서 더 이 기세를 이어서 이제 승리를 가져오느냐 아니면은 이제 윤상현 의원이 그간 다져놓은 그 인물론으로 다시 버티느냐 뭐 그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인천의 지금 다른 지역들을 보면은 거의 지금 객전지라고 볼 만한 데가 없어요. 지금 부평구 갑에 이성만 의원이 출마 포기하면서 단일화됐고요. 노정면 후보하고 부평을도 홍영표 의원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지지율이 저조해서 표분산 무시하고 지금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이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인천에서 객전지라고 볼 만한 데는 저 동구 미추홀구 을 중구 강화 옹진 이 정도밖에 없어 보이는데 근데 참 재미난 게 여론조사 기관들이 계양구 을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이게. 많이 해요. 지금 여론조사가 예. 거의 한 20개 이상 나온 것 같은데 예. 한 번도 이재명 대표가 진 적은 없어요. 예, 오차범위 내로 뭐 좁혀진 적은 있어도 역전 허용한 적은 없었죠. 아마도 이건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 발을 묶어두기 위한 또 여론조사가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인천 그래도 그나마 격전지 중구 강화 옹진 여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택상 후보가 지는 걸로 나옵니다. 예, 아무래도 여기가 이거 표본이 어떻게 뭐 잡혔는지 제가 세부 지표는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도 여기가 강화군하고 옹진군 인구가 좀 많이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난 총선 때 여기가 2.6% 차이 났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선거구 조정이 문제였거든요. 이 선거구는 원래는 중구, 동구, 강화, 옹진이었어요. 20대 총선 때. 근데 조택상 후보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동구청장이었습니다. 근데 동구가 빠져버렸어요. 네,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근데 이제 중구에서는 그때 조택상 후보가 한 8,000표 넘게 이겼는데 이때 근데 강화 옹진에서 다 져버리는 바람에 이게 상쇄되면서 배준영 후보가 그때 2.6% 차이로 이겼었죠 그때.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는 상당히 이제 뭐랄까 민심을 대표하지 못하는 느낌이 있다. 예, 아무래도 실제로 예. 표를 까 보면 상당히 박빙일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중구는 원래 민주당이 좀 우세한 지역이었고요. 그 영종도 국제도시 때문에 물론 그 차이나타운 이쪽은 좀 보수적이긴 합니다. 북성동이나 이런 쪽은. 근데 북성동이나 이런 원도심권에는 이제 인구가 좀 줄어가지고 영종도 쪽에 표심이 사실 거의 거기서 이기면 끝나는 겁니다. 중구는. 근데 강화 옹진이 문제죠. 거기는 북한이랑 접경하고 있는 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수 우위 지역이고. 그러니까 관건은 그겁니다. 중구에서 표차를 더 벌리고 강화 옹진에서 표차를 좁히느냐. 아 그렇게 되는군요. 예. 중구는 훨씬 인구가 많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비슷해요. 강화 옹진하고 합쳐보면. 합치면. 예. 그러니까 여기 소지역주의가 엄청나는 곳이군요. 예. 아무래도 이게 인천이라는 동네가 그 강화군 옹진군은 원래 인천이 아니었잖아요. 이게 지금 원래 인천이라는 데가 참 묘한 게 19대 총선까지는 동인천 대 서인천이었어요. 예. 표심이. 대체로 동인천 쪽은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고 서인천이 보수정당 우세 지역이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바뀌었어요. 이게 도시 지역 대 도서 지역. 그러니까 옛날에 인천시,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승격 이전에 인천시 대 강화군 옹진군 이 도서 지역. 그렇게 바뀌었죠. 달리 말하면 이제 인천에서
보수 정당 지지세가 약화됐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죠. 사실 원래는 옛날에는 인천이 굉장히 보수적이었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인천이 약간 중립지대처럼 보였다가 진보 도시로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접경 지역 정도 빼고 나면은 상당 부분 바뀌고 있죠.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천, 중구, 강화, 옹진 투표는 상당히 박빙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조화준 기자의 예측이었고요. 뭐 꼭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자, 충청도로 가보겠습니다. 충청도의 공주 부여 청양. 지금도 이제 박수현 후보하고 정진석 후보의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박수현 이기는 걸로 나오지만 대체적으로 정진석 이기는 게 더 많이 나오죠. 여론조사는. 아무래도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3대 7 정도로 정진석 후보가 이기는 게 많습니다. 사실 여기는 원래라면은 민주당이 그냥 열세 지역이었어요. 그냥 열세. 왜냐면 이제 공주 같은 경우에는 좀 엎치락 뒤치락한데 부여 청량이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보수 성장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구였거든요. 지난 총선 때는 어떻게 됐냐면 박수현 후보가 공주에서 조금 이겼어요. 한 1200표 차이로. 근데 부여 청량에서 왕창 다져버리는 바람에 차이가 많이 났군요. 그래서 상쇄돼서 2.2% 차이로 졌는데 토탈. 지금 이 정도 끌어온 거는 사실 좀 박수현 후보 개인 인물론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저기서 박수현이 아니라 딴 사람을 집어넣으면 압도적으로 지고 박수현만 정진석과 해볼 만하다 이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또 2번 떨어졌기 때문에 좀 동정표가 여기가 사실 저도 객전지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지금 충남이 조금 묘합니다 지금 이게. 약간 편차가 있죠. 그러니까 충남이 지난 총선 때 6대 5였거든요. 11개 의석 중에. 여기서 이제 지표가 되는 지역구가 되면 아산갑입니다. 아산갑이 딱 500 몇 표 차이로 졌는데 거기 49대 49였거든요. 그게 소수점 차이가 좀 있는데 여기서 아산갑을 기준으로 했을 때 득표율이 더 높게 나온 쪽은 민주당이 이겼어요. 낮게 나온 쪽은 국민의힘이 이겼고요. 거의 그렇습니다. 투표율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겠네요. 저는. 그 일단 득표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랬는데 여기는 낮게 나온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2.2% 차이로 지긴 했지만 여기는 그래도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힘들다라고 봤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근데 공주부여 청량은 그래도 그나마 지난 총선 때 이 정도 차이가 나왔으니까 이해는 안 돼. 바로 다음 지역구가 문제예요. 홍성예산? 여기는 진짜 홍성예산은 진짜 저희 기자들 중에서도 아무도 객전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보수였다 참여는 원래. 그나마 이제 홍성이랑 예산 이 홍성군의 홍북읍 한 곳만 민주당이 이기는 곳이었거든요. 내포신도시라 불리는 데인데 충남 도청이 있는데 거기 빼고는 다 졌었어요. 지난 총선 때도. 홍성군 홍북읍 한 곳. 근데 지금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험지 출마를 자청하면서 여기로 왔고 또 진보당 후보가 단일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1대1 구도를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 뒤로 갑자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 강승규가 대통령실에 시민사회수석으로 있으면서 온갖 것들을 다 했어요. 윤석열식의 만개 뿌렸다는 지역이에요. 맞습니다. 만개 뿌리고 다 했죠. 근데 여기서 그냥 기본적으로 강승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오면서 지금 46.5 대 46.3 이런 여론조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이회창 이회창 대선 후보 그분 영향력이 좀 강한데서 그렇죠. 예산. 홍성 예산 이쪽이 원래 그냥 충남의 TK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홍문표 지역구죠. 홍문표 지역구였죠. 근데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점잖은 분이에요. 그분이 참 품성도 점잖은 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 지역은 이렇게 보여요. 홍문표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강승규를 꼽기 위해서 사실 컷오프 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 그 보수층의 이반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보여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 제 세부 지표를 보시면 보수층에서 양승조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진보층에서 강승규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보다 더 높습니다. 진짜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인물론 경쟁에서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지금 이게 여기가 엎치락 뒤치락하게 된 거는 결국에 공천 실패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강승규라는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들어간 느낌. 예, 그렇죠. 강승규는 현직일 때도 주말마다 내려가가지고 선거운동한 거 아니에요. 주말마다 계속 그 예산 이쪽에 내려가 예산 사람이거든요. 강승규 후보가 예산에 뭐 체육대회 이런데 뭐 예산 군민 체육대회 이런데 와가지고 연설하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세력들은 국가 예산은 신경 안 쓰면서 예산은 신경 썼네요. 예. 고향 예산을 신경 썼어요. 자, 근데 여기가 이제 홍성 예산이고요. 서산 태안으로 가겠습니다. 성일정 지역구. 예. 서산 태안 저희 언론사 대표님 고향이 속해 있는 지역구인데요. 여기가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서산에서는 조금 이겨요. 조한기 후보가. 근데 태안에서 왕창 지니까 맨날 이렇게 낙선했었거든요. 성일종이 그러면 태안 사람인 거예요? 성일종 이게 좀 묘해요. 성일종 후보는 서산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고 조한기 후보는 태안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됐어요. 예, 반대로 됐어요. 그 이유가 이제 서산은 공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지 출신 노동자 비중이 좀 높아요. 그런데 태안은 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아, 그렇지.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한기 후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역구 관리를 그동안 좀 소홀히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지면 서울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 총선에가 완전히 칼 갈았어요. 이번에 또 이재명 대표가 조한기 후보의 손을 그냥 계속 들어주고 있었어요. 예. 저분 청와대 출신이죠? 예, 비서관 출신이었는데 의전 비서관 출신이셨죠. 저도 몇 번 만나 뵀는데 사실은 이분이 그 전까지는 선거에서 지면 서울로 올라가고 지역구를 놔버렸어요. 그러다 선거 때만 오면 하다 보니까 늘 그 표가 안 나왔었고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형님 원래 형님 지역구였죠. 성완종. 그렇죠. 이때부터 기반을 잘 닦아서 서산 장학회 이런 거 운영하면서. 근데 저 사람은 문제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잖아요. 말이나 뭐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고. 예. 근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서산에 가서 보니까 좀 많이 돌아섰다는 게 좀 체감은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부끄럽다 이거지 지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는 믿었었는데 일 잘한다고 믿었었는데 이렇게 자꾸 이러니까 좀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또 이로부미 장학생 뭐 최근에 논란도 참 국가 인재 양성을 이또 이로부미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이제 조한기 후보가 이번에는 서울로 안 가고 이제 빡빡 지역구를 기면서 이제 갈았거든요. 이 칼간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아직까지는 조금 열세 지역이니까. 근데 저런 데는 투표율이 엄청 높아지겠네요. 계속해서 투표 종료를 할 테니까 양 진영에서. 아무래도 그렇죠. 그게 이제 이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민주당이 이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보수세가 강한 곳은 불리하지. 예, 그러니까 서산의 외지인 표심이 좀 더 많이 결집하느냐, 아니면 태안에 이제 원래 토박이 인구가 더 많이 결집하느냐, 여기가 이제 승패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남 다른 지역 보령 서천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참 아까운 지역구죠. 보령 서천. 여기가 나소열 후보가 지금 좀 오랫동안 도전했는데 매번 한 끗 차이로 져요. 여기는 제가 나소열 후보 인터뷰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 지역 분위기는 뭐냐면 나소열 후보가 전에 선거 때 1% 정도 차이. 그리고 김태흠이 충남지사로 가면서 저 장동혁이하고 보궐선거를 또 했는데 또 1% 정도 차이. 근데 지금 나소열 후보가 아마 서천 군수를 했을 거고. 서천 군수 했어요. 서천 군수 3선을 했는데 서천보다 보령 인구 한 2배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령 서천에서는 민주 진영의 큰 맏형이 치더구만. 그러니까 경선에서 떨어진 후보들이 일제히 지금 나소열 후보를 돕고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서천에서 서천에서 이기고 보령에서 져서 맨날 떨어졌어요. 근데 서천에서 이길 때 장항읍 같이 좀 원도심권에서 조금 못 벌렸어요 표차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 구조도 있고요. 특히 보령하고 서천이 생각보다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게. 이걸 저렇게 묶어놓으면 어떡해. 딴 데로 묶어야지. 제가 들어보니까 대천해 수욕장 그 관리 가지고
옛날에 보령 깡패들하고 서천 깡패들이 싸움도 하고 뭐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소지역주의 엄청나구나. 예. 그런 지역구가 몇 군데 있어요. 이게 특히 그 경남에도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사천시 안에서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요? 예, 그 사천군하고 삼천포시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명칭 통합 문제 때문에 대판 싸워가지고. 그럼 저쪽 지역구 출신이라면 상대방 후보가 그걸 또 이용해 먹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령 출신들이 당선이 돼요, 보통 이 선거는. 근데 이제 나소열 후보 같은 경우는 서천 출신이다 보니까 항상 거기서 페널티를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그러네요. 예. 자, 여기도 투표를 우리가 열심히 독려를 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서천에서 벌리고 보령에서 좁혀야 돼요. 여러분들 그 서천 시장 화재 났을 때 그 윤석열이 저 한동훈이랑 봉합 쇼하고 했던 바로 그 지역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부산 쪽으로 갈 텐데요. 일단은 저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낙동강 벨트를 어디를 낙동 벨트라고 하는지 좀 일단 알려드리고요. 부산 강서구, 그다음에 경남 김해 갑, 경남 양산 을, 부산 북갑, 부산 사갑, 부산 사을, 부산 사상, 경남 김해을이 낙동강 주변에 있는 거죠 지금. 예, 낙동강 하류 지역에 있는 10개 선거구를 가리켜서 낙동강 벨트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는 이제 부울경 지역에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특별히 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지역인데 경남 그 아까 말씀하신 지역구에서 양산 갑이 빠졌어요. 양산 갑도 낙동강 벨트입니다. 이게. 네, 지금 현재 이제 여론조사가 여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딱 추려 보면은 현재 각 당의 우세 지역을 저는 4대 1 정도로 봅니다. 지금 5곳은 이제 거의 판세가 정해졌다고 봐요. 민주당이 4곳 지금 우세한 곳이. 예. 국민의힘이 원래 우세한 곳이 2곳이었는데 지금 하나로 줄었습니다. 예. 나머지 박빙이다. 예, 나머지는 박빙이에요. 자, 그러면 그 부산에 부산 진 가보러 갈게요. 그 민주당 최고위원 새날 패널도 있습니다. 서우숙 부산 진갑 여기가 부산 진구 북부 지역인데 이 지역구는 좀 한 지역구 안에서 표심 차이가 극과 극입니다. 예, 극과 극이에요. 그래요? 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부암동하고 당감동은 호남 출신 이주자가 많아서 여기는 민주당 표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매번 선거 때마다 민주당 후보들이 득표율이 가장 높은 동네가 이 선거구에서는 부암 3동 아니면 당감 4동 매번 그래요. 야, 자료도 안 보고 어떻게 동 이름까지 천재. 근데 이제 보수 정당 후보들이 득표율 높은 데가 어디냐면은 토박이들의 인구가 많이 사는 부전 1동.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서면 로타리 기준으로 해서 롯데백화점이 여기 있으면 메디컬 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부전 1동입니다. 그 영광도서 있는데 거기가 부전 1동이에요. 부전역하고 거기랑 초읍동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토박이 인구 비중이 높아서 거기는 보수 정당이 강세 지역이죠. 그 여기도 원래는 객전지가 아니었는데 김영춘 의원이 내려온 뒤부터 여기가 당락이 매번 3% 차이로 갈려요. 분위기가. 예, 매번 3% 차이로 갈리는데 그때도 이제 김영춘 의원이 어떻게 해서 이겼냐면요. 이겼을 때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부암 3동, 당감 4동에서 표차를 더 벌렸고요. 부암 1동하고 당감 1동, 2동을 더 뺏어왔어요. 그리고 연지동을 뺏어와서 이겼어요. 그 지역의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투표장 나오면 이기는 구조네. 그러니까 부암동하고 당감동에서 투표하러 많이 나오고 초읍동하고 부전 1동에서 좀 적게 나오면 이기죠. 야, 이게 지금 이렇게 쫓아가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지금 조금 보수층이 많이 잡힌 거였어요. 이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이것도 보수 편향인데도 국민의힘 후보가 45.7, 민주당 서울수 후보가 43.8. 그러니까 지금 양당 다 사실은 좀 페널티는 좀 있습니다. 일단 정성국 후보 같은 경우는 전략 공천된 인물이고 그리고 전임 의원이었던 서병수 의원이 평이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지역구에서. 그리고 서병수는 돌려막기 했고 지금 재배치했고 서은수 후보도 구청장 시절에 그 부전도서관 문제로 조금 그 구정 평가가 좀 안 좋았었던 게 있었어요. 그 안타깝지만은. 그래서 지금 그렇구나. 예, 조금 그게 좀 처지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인물로는 그래도 서은숙 후보가 더 낫다고 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정성국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진구에 안 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집이 전에 제가 그때 재산 관보라는 하여튼 재산 등록한 걸 봤는데 주소지가 남구로 돼 있더라고요. 바로 옆 동네 남구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 본다면은 이게 알려지면 좀 지역구 주민들한테는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사실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반드시 거주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지자체장은 반드시 거주해야 되는데. 근데 국민정서법은 그게 아니지. 네, 국민정서상으로는 좀 그게 거부감이 들 수가 있죠. 그게.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서은숙 후보가 저번 구청장 할 때까지는 서은숙 사람들이 외지에서 몰랐잖아요. 예. 민주당 최고위원 하면서 서은숙은 사실 전국적 정치인 됐거든요. 예. 저는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그 점은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부산 남구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건 신설 선거구죠. 남구가. 여기가 지금 현역 의원들 빅매치입니다. 지금 남구 을 현역 의원 대 남구 갑 현역 의원이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는 기본적으로 보수 우세 지역입니다. 남구가. 그 김무성 의원이 사선했던 지역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선거구 지형이 조금 더 불리해졌어요. 이제 지금 남구을이 어떤 데였냐면 용호동하고 대연 1~3동 그러니까 대학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남구을이. 예. 그 남구 갑은 어느 동네냐면 감만동, 우암동, 용당동 여기는 부두가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연 4~5~6동하고 문현동, 문현 1~2~3~4동 여기는 다 노년층 인구가 많아요. 근데 이게 이 두 지역구가 합쳐졌기 때문에 정치 지형상으로는 박재호 의원한테 좀 더 불리해졌죠. 그런데 이 결과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인물론 경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박재호도 사실 박재호 의원도 이제 가면 삼선 가는 거잖아요. 이는 삼선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 인물 키우자. 삼선 시키자 이런 여론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두가 동네가 원래는 남구 을이었어요. 그리고 박재호 의원 지역구였습니다. 그 동네가 사실 민주당 지지세는 낮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박재호 의원 개인 지지율이 높아요. 이분이 좀 친화력이 좋은 편이에요. 사람들 맞습니다. 굉장히 잘 컨트롤 하시더라고. 실제로 지역구가 그때 선거구 조정됐을 때 우암동, 감만동 주민들이 직접 전화 걸어가 니 가면 웃잖아 이랬다고. 그렇게 했다네. 근데 보면요 지금 저 지지율이 44, 42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래도 이런 지역은 아직 결정 못하거나 한 사람들이 꽤 많다는 뜻이잖아요. 많죠. 지금 특히 아마도 용호동 쪽 표심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가 부촌이라서 이게 박재호 의원 손을 들어줄지 박수영 의원 손을 들어줄지 거기에서 승패가 갈린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진보당 새진보연합이 들어와 있지만 지역구에서 지역구 후보를 따낸 지금 노정현 진보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지금 앞서고 있는 결과도 나옵니다. 그 조사 이후로 이상이 안 나오던데 연제구가. 제가 전에 아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 있을 겁니다. 저 지역구는 부산의 정치 사법 행정의 중심인 도시입니다. 부산의 정치 1번지예요. 근데 그 연제구에서 벌어졌던 그 국민의힘 갱선을 보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김희정 후보와 갱선을 치러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 김희정 후보가 지금 진보당 후보한테 밀려요. 지금 오차범위 밖으로. 맞습니다. 굉장히 노정현 후보가 앞서고 있어요. 근데 그 김희정 후보한테 현역 의원인 이주환 의원은 졌어요. 갱선에서. 그럼 이걸 보면 정말 인물이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이주환 의원이 사실 평이 안 좋긴 했어요. 땅 문제 때문에. 땅 문제가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땅 문제 때문에 평이 안 좋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희정 의원이 어떤 분이냐 하면요. 한번 찾아보시면 빠를 겁니다. 부산 연제구에서 최초로 민주당 후보한테 패배하신 분이 이분입니다.
지역평이 엄청 안 좋다는 거잖아요. 네, 엄청 안 좋다는 거죠. 그 여성가족부 장관도 했었고 그래서 남성표를 많이 까먹었어요. 여성가족부 장관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 지역구에 잘 내려오지도 않는 신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연임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7대 총선 때 첫 당선을 했거든요. 그때 만 33살에 당선이 됐어요. 그때 최연소로 부산 최연소로. 근데 18대 총선에서 바로 떨어졌어요. 친박연대 후보한테. 그 19대 총선 때 또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20대 총선 때 또 떨어졌어요. 김혜영 의원한테. 그때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그 연제구가 그 전까지 19대 총선까지 저 구가 95년도에 분구됐거든요. 그 동래구에서. 예. 그때까지 민주당 후보가 당선은 고사하고 득표율 40%도 못 넘겼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가 단번에 이겨버린 데가 그때 1대1 매치에서 단번에 이겨버린 데가 연제구입니다. 그 김혜영? 예. 한 번만에 당선된 적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 아 그랬군요.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었죠. 그 전까지. 어쨌건 지금 연재는 거의 10포인트 가깝게. 예. 어차피 밖으로 나갔네요. 이거는. 예, 노정현 후보가 그 동안에 사실 그 연제구 구의원 활동도 하고 거기서 또 계속 활동을 했어요. 연제구에서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하면서 지역 기반을 잘 다져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갱선에서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닐까는 전직 연제구청장이었습니다. 이성문 후보. 근데 그걸 꺾고 이겼다는 거는 상당히 이분도 저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김희정 의원이 기본적으로 평이 안 좋았으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제가 알고 연제구는 열세 지역으로 분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지금 노정윤 후보가 지역 굉장히 잘 다졌다는 뜻이기도 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잘 다졌어요. 당을 떠나서 난 노정윤 찍을 거야 하는 사람이 많은 거고 지금 진보당의 총선 목표 의석수가 6석이더라고요. 예, 제가 이 추세가 만약에 이어진다면 지금 진보당이 기록을 세우는 거죠. 첫 번째로 부산에서 지역구 첫무릇 배출하는 거고 김희정 의원한테 또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네요. 최초로 진보당 후보한테 패배한 보수정당 후보 이렇게. 자, 그리고 진짜 관심 지역구는 아마도 해운대 갑이 아니냐 싶어요. 저도 이게 사실 제가 하태경 의원이 이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이게 여기 뭔가 뒤집어지겠다는데 첫 번째 여론조사 나왔을 때는 홍순원 구청장이 지고 있더라고요. 10% 넘게. 그래서 여기는 그런갑다 했는데 근데 좀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좀 바람이 불고 있다 하는 그렇죠. 걸 여기를 보고 알았습니다. 윤석열 심판바람. 민주당 홍순원 43, 주진우 39. 이 해운대구 갑이 어떤 데냐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해운대구 하면 떠오르는 데가 이제 해수욕장, LCT, 센텀시티, 마린시티, LCT, 거의 뭐 영화의 전당 이런 것들 다 해운대구 갑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부촌입니다. 여기는 그 서울로 치면 강남구 갑 정도에 비유하시면 돼요. 강남구 갑. 거기서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하태경 의원이 갑작스럽게 지역구를 서울로 옮기겠다고 했을 때 뒷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니 8월달에 작년 8월달에 라디오 인터뷰 그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얘기할 때 나는 아직 해운대에 할 일이 많아서 여기서 또 나올 겁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2달 만에 갑자기 심경 변화를 일으켜서 서울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 사실 나왔던 후보는 다들 알다시피 석동현이라는 인물이었죠. 그때. 근데 이제 석동현 씨가 갑자기 서울 송파갑으로 가고 주진우가 내려왔어요. 아마도 해운대구 갑이 아직까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전례는 없습니다. 예. 최고 득표율이 41%인가 그래요. 유영민 장관, 유영민 장관이 2번 나갔다 2번 다 떨어졌는데, 근데 부촌에다가 민주당이 한 번도 이긴 적 없고 하니까 안전빵을 노리고 꽂은 것 같은데 낙하산으로 단수 공천 받았잖아요. 주진우 후보가. 그 주진우는 검사나 대통령실에 있을 때 김건희 전담으로 법률 비서관으로서 그거 했던 사람이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이원모 용인갑 또는 해운대갑
주진우가 굉장히 신경 쓰일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해운대구 갑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이긴 적 없고 부촌 지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오차 범위 내긴 한데 이런 결과가 한 번이라도 나왔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여기까지도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하시죠. 부산까지만 하시고 다음 주 한번 더 나오실까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사전 선거 날인데 이 박빙이라는 게 왜 방송을 하냐면 투표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 이 말씀드리는 거여서 자 기장군까지만 갈게요. 부산 기장군. 여기서 지금 최태기용 후보하고 정동만 후보가 리턴 매치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붙는 거고 실제로 최태기용 후보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지금. 그때도 이게 조금 표본산이 관리를 좀 못해서 졌어요. 그때 표본산 관리를 못해서. 그리고 기장군에서 이기려면 두 곳에서 일단 확실히 이겨야 돼요. 정관 신도시는 정관읍하고 기장읍 이 정관만 이겨서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정관에서는 이겼거든요 그때 최태경 후보가. 근데 나머지 다 졌어요. 지금 이 기장에서 이기려면 정관하고 기장읍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도시 들어서고 있는 일광 이 두 개는 붙어줘야 이깁니다. 근데 그게 표박가리를 할 때 그쪽에 집중을 안 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 것도 이제 표가 갈렸어요 그때. 민주당 후보 공천 결과에 불복해가지고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간 후보가 딱 그 득표율 차이만큼 갈라먹었었거든요. 그 리스크 관리를 좀 못했던 게 페인이었죠. 지금 여기도 지금 오차 범위 낸데 이게 여기 기장군은 신도시 지역이고 농촌 지역이랑 혼재돼 있어서 그 정관하고 기장읍 여기를 누가 잡느냐가 선거 승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 아까 댓글창에 여론조사 국힘당 우세로 방송하는 이유라고 하셨는데 처음부터 안 보셨구나. 박빙 지역인데요. 모든 여론조사가 민주당이 이기는 쪽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이 이기는 여론조사가 아닐 경우 박빙 지역일 경우에는 더 따라잡으라는 의미에서 진 여론조사도 보여드린다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충남하고 부울경이 이번 총선에서는 좀 심상치 않다라는 게 보입니다. 맞죠. 그 제가 오늘도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대략 보니까 여론조사가 이제 박빙인 지역이 있고 우세한 지역이 있고 열세인 지역이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여론조사가 발표된 것 중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민주당 94개 앞서고요. 국민의힘이 40개 앞서는데 민주당이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부울경에서 11개를 앞서더라고요. 부산, 울산, 경남에서. 충청도에서는 국민의힘이 7개, 민주당이 14개.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놀랐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에서 7개만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민주당이 3개 정도 앞서는 이런 상황이고 이제 호남, 영남은 이제 우리가 영남 중에서도 TK는 사실 볼 게 없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은 지금 객전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남 그리고 낙동강 벨트 지역의 서부산 그리고 울산 공단권 그 경남 동부 경남 지역이 이번에 객전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은 지금 표본산 리스크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고 보이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표본산 때문에. 한 군데가 창원 성산. 그거 한번 보여줘요. 저 허성무 여영국. 경남 창원 성산하고 울산 동구가 지금 조금 표본산 때문에 위험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1% 차이거든요. 지금. 수도권에서 사실 1% 차이 나면 거의 이제 못 뒤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부울경은 달라요. 이게 부울경은 기본적으로 보수 우세 지역이고 이렇게 밀리는 결과가 나온다면 보수층이 역결집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지금 여영국 후보가 얼마나 갈라먹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단일화가 거의 파토났어요. 지금 서로 감정이 안 좋더만요. 일단 사실 여영국 의원에 대해서 조금 지적은 한마디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과거에도 단일화 파토낸 전략이 있습니다. 19대 총선 때.
지금 이번 22대 총선도 지금 녹색 정의당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19대 총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 통합진보당 후보하고 진보신당 그 두 후보가 단일화가 무산됐어요. 그때 통합진보당이 아마 손석행 후보였을 겁니다. 그때 강기훈 의원이 낮은 득표율 어부질이 당선됐거든요. 표가 갈려가지고. 그때 단일화 파토낸 주범이 여양국 의원이었어요. 예. 상습범이시네. 저거 알박기 아니에요. 알박기죠. 그 특히 이번에 여양국 의원이 문제가 또 뭐였냐면요. 민주당 보고 창원 성산구에 후보 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 막상 그때도 여론조사가 나와 있었는데, 야 여론조사가 당시도 허성무 후보가 앞서갔었잖아요. 이분은 창원에서 시장 지내시는 사람이라 그 인지도는 엄청 높은 사람이고. 예, 맞습니다. 근데 대뜸 민주당 그 후보 내지 마라 저렇게 하면 이게 무슨 이거는 그 도리가 아니죠. 차라리 그냥 갱선을 붙어서 깨끗하게 승부를 보자라고 하든지 뭐든 자기 지역구가 본건 영주 영지 마냥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면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분은 한번 국회의원 맛을 보고 개취해 있는 분 같아요. 좀 아셔야 될 게 창원 성산구에서 표분산인데도 무시하고 당선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권영길 의원입니다. 권영길 의원은 노동운동가로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도 있던 사람이었고 대선도 나갔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표분산 무시하고 당선될 수 있었죠. 노회찬 전 의원도 단일화해서 당선됐습니다. 그때 단일화 해준 사람이 허성무 후보예요. 맞죠, 맞습니다. 허성무 후보를 제가 방송을 몇 번 해봤는데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번 양보해줬으면 됐지 뭘 두 번 세 번 자꾸 양보해달라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지율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목적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기 때문에 내가 한 저기 여론조사대로 한 8% 정도 내가 당락을 결정해야 하는 건 오만한 거고 진짜로 윤석열을 심판할 생각이 있다면 저게 대선에 지금 축소판 아니에요. 그렇죠. 심상정이 자기 지지율 한 5, 6%를 만약에 이재명 후보한테 줬다면 대선 이기는 게임 아니에요. 지금 이제 단일화는 파토 났으니까 그때 이걸 좀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을 좀 한번 해보면 그 강기훈 후보가 당선됐을 때 득표율이 얼마인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한 47% 정도였어요. 항상 당선됐을 때 득표율이. 그렇다면 53%가 지금 강기훈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표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산술적으로 봤을 때 허성무 후보한테 48% 이상의 득표율을 안겨줘야 표분산 무시하고 당선됩니다. 댓글창에 쏟아지는 그 찬사. 좋아 좀 모르는 게 뭐냐. 48%는 먹어야 안전하게 당선이 돼요. 만약에 이게 인천 연수구 을하고 좀 비슷하죠. 지난 총선 때 그때도 3자 구도였죠. 민주당 맞네요. 정일영 후보하고 그때 미통당의 민경욱 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 맞죠. 근데 거기는 수도권이었고 민경욱 의원이 평이 워낙에 안 좋았다 보니까 그때 이정미 후보가 한 18%인가 그 정도 갈라 먹었는데도 정일영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죠. 근데 여기 창원 성산은 영남입니다. 기본적으로 40% 고정 보수표는 있어요. 아무리 영남에서 진보세가 강하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인천 연수을에서 정일영 의원을 지지했던 그 두 배로 결집을 해야 돼요. 민주당이. 저기 계시는 분들도 야 당연히 국민의힘이 될 거야 생각하시지 말고 투표장 나가면 이길 수 있다는 거 먼저 보여주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48%를 안겨주시면 됩니다. 48%. 우리 볼빨간 사춘기 조화준 기자님 아까 댓글창에 술 먹고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얼굴이 빨개요.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황하고. 근데 팩트랄까 디테일은 아주 쩌네요.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최고. 아니 오늘 준비한 게 더 훨씬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음 주 한 번 더 나오시라고. 다음 주도 아마 박빙 지역구 중심으로 이렇게 똑같이 한번 돌려볼 것 같은데 투표장에 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굿모닝 충청 아직까지 구독자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유튜브 채널 굿모닝 충청 치시면 거기 나옵니까? 나옵니다. 조화준 기자 나와요? 저는 방송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제
정작 제 본 채널에는 나온 바가 없네요. 아직까지. 언론사들이 가장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치는데 언론사들을 아는 분들 대부분은 굿모닝 충청이 최고다 그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보 언론이라고 뭐 한경호 이야기하지만 예. 정말 공정한 기사는 굿모닝 충청이 최고더라. 그중에 좋아준 기사가 제일 나아요.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예. 야, 감사합니다. 근데 귀엽다 이런 반응들이. 자, 댓글창 행복한 미소님 방금 대표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새날 파이팅, 민주당 파이팅, 총선 승리 파이팅. 4월 5일 아는 사람들 총동원하여 사전투표하러 갈 겁니다. 여기는 원주인데 전국의 파란 물결로 이루어지길 파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쇼팽님 좋았어. 새날에서 미치도록 살고 싶어요까지 읽어드렸고요. 르기아님 좋아준 기자님 진짜 대박이네요. 처음 봤는데 놀랐어요. 다음 주에 또 나와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3번째 출연이니까 예. 얼굴 빨개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새날 물러가고요. 오늘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이따가 이재명 대표 한 인터뷰가 한 50분짜리가 전화 인터뷰가 있어요. 한번 꼭 들어보시고 투표 동료해 주시고요. 13번 저도 민주당 당원입니다. 지금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편들지 않아도 돼 이제는. 이제 민주당 13번 무조건 투표운동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의 지금 본말이 전도됐다고 봐야죠. 지금 조국 혁신당이 더 높으니까. 이제 자 13번 준비하시고 주말에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가 서울 중심으로 유세할 거니까요. 그 일정표 저희들이 나중에 또 공지해드릴 테니까 가셔가지고 우리 동네 오면은 주말 첫 유세잖아요. 예. 마이크 쓸 수 있는 첫 유세입니다. 예. 미어 터지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새날 물러갔다가 새날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오고요. 우리 조 기자님은 예. 사전투표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물러갈게요.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